네, 수다를 좋아하는 장애인들의 본격 리얼 수다 방송.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 잠만복지관 최충일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양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저랑 이렇게 멀리 떨어져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저희들을 압도하는 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성공한 리더 문정훈 씨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바로 셋이서 완샷받는 그런 구도는 네, 저희가 이제 이 시대의 컨셉에 맞게 이제 유튜브로 바뀌면서 이렇게 됐고 보통 이제 마주보고 했는데 네, 그동안 마주보고 하다가 지금 우리를 카메라를 보면서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근데 그동안 계속 이제 페이스북이랑 저희가 팟캐스트로만 하다가 유튜브로 처음 시도를 해봤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떨리는 상황인데 오늘 준비한 만큼 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일찍부터 오셔서 리허설 했어요. 네, 점심부터 여기 복지관 두 번째 오신 거죠? 네. 네, 오셨으니까 저희 복지관 이렇게 한번 둘러본 소감 한번 살짝 얘기하고 네, 들어가는 시간을 갖죠. 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 행복한 리더 문정훈입니다. 네. 오늘 복지관에 와서 이렇게 점심 먹고 라운딩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다녀봤던 복지관 중에는 정말 최고의 복지관인 것 같아요. 예,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으로 따지면 뭐 삼성에 온 기분이 아닌가 이 정도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방송 기분도. 오늘 네. 뭔가 네. 대박 날 기분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네네네. 소개를 잠깐 해드렸는데 금메달리스트라고 하셨는데 금메달리스트라면 올림픽을 나가신 거죠? 네. 언제였죠? 올림픽?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 호주에 있는 시드니 올림픽에서 시드니 육상 4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지금 육상이라고 하면 이제 딱 그 거리만큼 이제 누가 더 빨리 가느냐 네. 그런 시합인데 네. 육상하고 또 역도도 하셨죠? 네. 제가 보기보단 이렇게 좀 크잖아요 외모가. 근데 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입니다. 제가, 와, 제가 400m를 51초에 달려요. 와. 네. 400m를 51초에 달리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라고 이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400m 51초라고 하면은 보통 계산을 잘 못하는데 100m에 우리가 보통 지금 비장의 100m기로 9초대거든요. 그럼 사고 36초야. 그렇게 그냥 그대로 뛴다고 하면. 그렇죠. 계산적으로 하면 근데 이제 휠체어로 51초면 음. 13초? 12초? 이렇게 뛰는 건가요? 네네. 그 지금 휠체어 말씀하셨는데 휠체어가 지금 앉아있는 휠체어는 좀 다른 그렇죠. 모습이죠? 지금 우리 평상시에 우리 여러분들이 봤던 이렇게 일반 생활용 휠체어는 아니고요. 네네. 정말 빨리 달릴 수 있게 네네. 바퀴도 3개로 되어 있고 또 바람 저항도 아주 적게 휠체어에 딱 밀착해서 최대한 속력을 낼 수 있는 그런 휠체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금 앉아 계시는 그렇죠. 휠체어인데 정말. 헬멧까지 쓰시고 네. 그럼 언제 사진이에요? 제가 저기 서울 마라톤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이제 육상 단거리 종목을 은퇴하고 마라톤으로 전향하면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공기 저항을 덜 받기 위한 어떤 일반 휠체어랑 좀 다르게 좀 무게를 지금 이렇게 앞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있고 바퀴가 3개인가요? 이게? 네네. 앞에 하나, 양쪽 2개인데 양쪽 2개는 저희가 손으로 밀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 앞은 이제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 봅슬레이 보신 적 있잖아요. 네네. 예, 딱 달라붙는 옷으로 네. 엎드려가지고 딱 달리잖아요. 엎드려서. 저희도 휠체어에 딱 달라붙어서 달리면 엄청난 속도가 납니다. 지금 복장은 게임 복장은 아닌 거. 네, 지금은 약간 위에 마라톤 대회가 가을이다 보니까 윈드스토어 네. 잠바 하나 딱 입고 있다가 갈 때 이제 네, 딱 시합 하고. 딱 출발선에 쓸 때는 또 벗고 달리죠 이제. 그럼 보통 뒤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레이싱 휠체어 같은 경우가 바퀴가 보니까 구멍이 다 막혀서 바람 저항을 그렇죠. 최소화하게 네. 돼 있고 네. 저희 다 카본이죠? 그럼요. 요즘에 사이클 워낙 좋게 나오잖아요. 휠체어도 굉장히 가치가 카본이면 이게 엄청납니다. 굉장히 가볍다는 네. 소재. 휠체어 한 대 1,000만 원씩 해요. 아. 그래서 올 카본 아니면 몸체도 저는 알루미늄을 사용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카본으로 된 바디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정점에 있는 선수들끼리 만나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카본이나 또는 알루미늄의 그 소재 차이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승패가 이렇게 갈릴 수도 있죠. 그럼요. 굉장합니다. 그 무게 차이 얼마 때문에. 네, 그럼요. 물론 기본적으로 실력은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비빨
무시 못하죠. 장비빨. 장비빨 네, 기계죠. 그건요. 예, 장비빨 무시 못합니다. 정말 최고의 장비를 써야만 우승. 이 음. 평균 속도가 얼마나 갈까요? 이게 음. 지금 미시는 시점을 마라톤 코스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보통 23 정도 답니다. 아, 23. 네. 23이 엄청 빠른 건데?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마라톤 풀코스를 뛰면 1시간 20분 때면 다 들어와요. 아, 40.19를. 그러니까 지금 비장애인들이 2시간 초반대. 시간 계속 달렸을 때 42.19km를 지금 2시간 벽을 깨느냐 마느냐 하다가 그렇죠. 한참 이제 나이키에서 만든 신발을 신고 음바페인가? 2시간 쪽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술 도핑이라고 해가지고 신발이 그 중간에 탄소 섬유가 들어가가지고 보통 한번 이렇게 뛰는데 1m 80을 뛰는데 그걸 뛰면 1m 85, 90을 뛰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해서 이게 줄어들어서 그거를 하느냐 마느냐.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시드니 올림픽 때 그 수영에서 이제 수영복에 대한 어떤 네네네. 아, 도핑 얘기로 막 되게 시끄러웠었다가 피나에서 네네. 그거를 못 잊게 이렇게 바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장애인 쪽에서도 말씀하신 장비빨이나 이런 건 말씀하셨는데 지금 헬멧도 뒤에 계신 분들이랑 조금 달라요. 네. 뒤에 계신 분들은 구멍이 뚫려 있고 맞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아예 없거든요. 저는 저희 그 휠체어 육상이 아무래도 스피드 경기다 보니까 사이클 선수들이 쓰는 헬멧들을 많이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공기 저항이 좀 덜 되는 헬멧들을 뒤로 착용하고. 막 이렇게 길지 않나? 그렇죠. 뒤로 길어요, 저게. 아. 정말 앞에서 봐서 좀 짧아 보이는 건데 뒤에서 보면 좀 길고요. 아무래도 공기가 잘 뒤로 빠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헬멧이에요. 그렇구나. 그리고 앞에 삼성 마크가 있는데 저거는 후원사? 네. 음. 제가 육상할 때는 그 당시 삼성 카드에서 후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내 유일의 후원 선수, 스폰서 선수였거든요. 그때 당시. 그럼 휠체어가 이게 1,000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고가잖아요. 이거를 다 구입을 보통 선수들이 하나요? 아니면 저는 휠체어는 일본이라는 OX 그룹이라는 회사에서 스폰을 받았고요.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은 이제 삼성 카드에서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육상 관련된 질문 중에 그 제가 알고 있는 육상 선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현역 중에 이름이 뭐였더라? 현역 중에 뭐 많죠. 현역 중에. 네, 네. 제일 잘하는 현재 국내에서 제일 잘하는 네 유병훈 선수. 말고 유병훈 선수 말고 홍성만 선수. 홍성만 선수. 은퇴했죠. 홍성만 선수. 은퇴했죠. 네, 은퇴. 둘은 그 다른 건가요? 뭐 다르다기보다는 뭐 종목에서 좀 차이는 있었지만 거의 같은 종목을 겹치게 많이 뛰긴 했어요. 제가 먼저 이제 시드니에서 금메달을 따고 홍성만 선수는 이제 2004년도 아테네에서 이제 메달을 따고 유병훈 선수도 그 다음에 또 메달 따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육상에서 은퇴하고 홍성만 선수도 은퇴하고 유병훈 선수는 현역에서 아직도 하고 있죠. 네, 최고 선수로 활동하고 있죠. 그렇구나. 세대 교체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네요. 네,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데 제일 젊은 제가 먼저 은퇴했네요. 네. 그렇구나. 네, 제가 몸만 좀 크지 나이는 제일 어립니다. 그렇구나.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육상에서 역도로 이제 이렇게 바꾸게 된 계기가 있나요? 계기가 정말 우연치 않은 계기인데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했어요. 사회복지를 전공하다 보니까 안 어울리는데. 네,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 제가 이제 뉴질랜드란 이렇게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거기서 이제 유학생활 하다가 취미로 이제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스를 자연스럽게 접했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취미로 이제 역도를 하면 어떨까 했는데 취미로 시작한 게 역도 선수가 돼버렸네요. 네. 지금 저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무게가 굉장히 어쨌든 무거울 텐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웨이트 트레이닝 그렇죠. 웨이트 트레이닝을 반복적으로 해야죠. 역도는 아무래도 근력 운동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저 원판 하나가 25kg죠? 네. 네. 그럼 총 120 네. 정도 되는 거죠? 네. 네. 사람 2명 정도 되는 거죠. 성인 여자 그렇죠. 둘을 그냥 네, 들었다 네, 놨다 네. 들었다 제가 놨다. 4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구나. 제가 이제 체급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저 때는 아마 80kg 이상 체급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무거운 훈련을 아마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애인 욕도가 상체 운동이기 때문에 상체 근력 운동을 주위로 하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방금 전처럼 저렇게 네.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건 척추 쪽 관련돼서 근력이 남아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꼭 그렇지 않고요. 저는 장애인들이 다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재활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하냐에 따라 그 기능이 살아나고 또 안 살아나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장애인분들이 조금 좀 적극적으로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뭐 팀장님도 운동 좋아해서 헬스장 가보지만 장애인분들을 보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어렵죠. 저는 일반 헬스장에서 운동도 하고 또 저렇게 전문적인 학교에서 또 훈련하고 있는데 장애인분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회에서 모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좀 이게 소극적이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긴 한데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문화생활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운동의 어떤 중요성? 그러니까 장애인분들도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짧은 경험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비장애인으로서 이제 바라보면 저 같아도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왜 가기가 쉽지 않냐면 일단 첫 번째 접근 편의성 또는 이제 갔을 때 나에게 맞는 이제 운동 기구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부담. 그래서 지금 옆에 추미쌤은 지금 이 복지관 안에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는데 안 해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거의 멈췄잖아요. 아니 그 전에도 안 하셨으니까. 그 외에 제가 보도자료를 봤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헬스장을 이용을 하고 싶어도 거부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장애가 있는 상황에 있어서 지도하거나 강습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이제 피하는 그런 헬스장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뉴스들을 봤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제가 보기엔 이용 수요자들이 없어서 전문적인 지도자 배치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일반 헬스장이요. 우리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도 그렇잖아요. 예전엔 지체장애인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지체장애인보다 뭐 예를 들어 지적장애인이라든가 그렇죠. 발달장애인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쏠리는 거죠, 한쪽으로. 근데 헬스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을 이용하면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무언가 헬스장에서 준비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 그걸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 많이 이용하면 아무래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나.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구분해 놓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은 꼭 복지관에서가 이용해. 이런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기관들,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구분하지 않고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가서 문을 두드리고 필요성에 대한 걸 어필을 하면 이런 욕구가 있구나를 생각을 하고 어차피 다 개인 사업자가 대부분일 거고 그렇죠. 또는 뭐 공공기관이더라도 되게 황당하지만 공공기관도 가서 안 하고 안 돼요라고 했을 때 그냥 포기해버리면 준비 안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가서 두드리고 그럼요. 필요하고 자꾸 운동하려는 수요가 있다라는 걸 알려줌으로써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건 어떻게 보면 경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오늘 알았어요, 솔직히. 여기가 오늘 수다장애인이라고 하길래 내가 오늘 장애인으로서 여기 게스트로 참여했구나. 장애인들의 리얼 토크. 네. 오늘 섭외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장애인분들이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신체적인 움직임이 부자연스럽다 보니까 비장애인보다는 아무래도 활동 범위가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곳이 적다는 거죠. 적다는 건 또 경험이 적다는 거. 또 그만큼 문의가 적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적은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엘리트 체육을 하셔가지고 솔직하게 이제 선택의 폭은 굉장히 넓은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전에 그 뉴질랜드? 네. 뉴질랜드 가서 이제 헬스장을 가가지고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보통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엘리트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네. 이제 동네 헬스장을 가고 싶은 그 장애인분들 네.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준비되어 뭐라 해야 되나? 장애인분들 중에 운동을 하고 싶다. 네. 근데 아까 가서 문을 두드리라고 했잖아요. 네. 네. 두드리고 나서 운동을 하고 싶어요만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은 장애라는
하나의 핸디캡도 있고 네. 또 운동을 배우러 갔으니까 또 두 가지 핸디캡이 있는데 거기에 전문가는 장애인 전문가는 아니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운동에만 전문가지만 그래서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내 장애가 이 정도밖에 하지 않는 기능이 있다. 네. 내가 어떤 식으로 운동했으면 좋겠냐. 약간 응용체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계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경사로를 깔잖아요. 이렇게 응용을 네. 해서. 그런 것처럼 체육도 똑같아요. 어렵게만 생각하면 어려운 건데 또 쉽게 생각하면 또 잘 맞출 수 있는 게 체육이라 생각해요. 예. 굉장한 포인트인데 이제 특수체육 이제 저는 이제 대학원 특수체육 전공인데 그러셨구나. 네, 그렇죠. 특수체육이 말씀하신 응용 변환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룰을 대상에 맞게끔 농골대가 너무 높다 낮추고 그렇죠. 예. 작다 하면 크게 네, 만들어주고 네. 이러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헬스장에 가도 기구가 물론 이제 전문적인 재활 운동 기구들도 있겠지만 보통 다 쓸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 쓸 수는 있는데 뭐 저 거기에 10가지 기구가 있어서 10가지를 다 쓸 수는 없겠지만 일단 가서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필요하고 내가 운동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보여주는 게 한 명, 두 명, 세 명이 되면 그렇죠. 그 안에서도 기구를 살 때 그럼 이왕이면 같이 쓸 수 있는 거를 그렇죠. 같은 예. 기능에서 같이 쓸 수 있는 걸 고민하지 않을까. 네, 네, 맞습니다. 안 온다 그러면 굳이 안 왔는데 내가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그럼-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천 장애인 훈련원을 가건 한 체대 그 헬스장을 이용하건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집 근처에 있는 헬스장을 가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그럼요. 저는 뭐 당연히 국가대표하면 이천 선수촌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지만 그 외에는 집 앞에 있는 헬스장. 저는 현재 모 메이커인 헬스장 이용하고 있어요. 모 메이커 예. 얘기하셔도 돼요. 아, 뭐 그래요? 공중파도 아닌데. 거기는 이제 바디붐이라고. 바디붐이요? 네. 바디붐이라는 헬스클럽을 이용하고 있어요. 예. 거기는 좀 접근 편의성이나 이런 게 잘 되는데. 예, 빌딩 하나 있어서 뭐 장인 주차장 있고요, 엘리베이터 있고, 또 공간도 넓고. 거의 그러면 50% 이상 끝난 네. 거죠. 뭐. 그리고 매니저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내가 저거 하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있냐? 아니 내가 이런 동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내가 여기에 근력을 키우고 싶은데 내가 휠체어 타서 이 기능이 안 나오는데 다른 방법이 없겠냐? 근데 그분들은 정말 잘 알아. 왜? 매일 이런 수업을 하다 보니까 대상에 맞게. 비장애인분들도 안 되는 동작들이 많아. 음, 그럼 그분들 장애인이라고 칭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서 휠체어 탔는데 안 되는 동작이 있어. 똑같아. 이게 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하체의 기능들을 이제 상체에 더 많이 훈련을 해서 그렇죠. 상체 위주의 운동을 더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뼈가 약한 장애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내외변 장애가 있고 그 사람들의 목적이 다 똑같은 헬스라고 하더라도 거기 헬스장에 갔을 때 뭐 안전상의 이유로 거부한다든지 뼈가 약하니까 위험하다든지 내외변 장애인 분들은 본인들이 그 근육에 대한 제어가 안 되니까 어디든 복지관을 권유하는 상황들이 현실적으로는 그럴 텐데 그럼 그런 복지관을 권유할 때마다 우리들은 내가 지역 주민이고 내가 여기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왜 자꾸 복지관으로 가라고 하시냐라고 할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우리는 거기 전문 강사가 아니다. 장애인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복지관에서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더 좋은 건 아니냐.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런 인프라가 없는데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개척하는 역할로 누군가 한 명이 그 하나의 헬스장에서 끝까지 싸워서 내가 결국 거기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물론 이제 그런 이론적으로 맞아요. 어떤 철학적인 부분은 비슷한데 현실적인 그게 제일 솔직히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그분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를 이용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솔직히 중요해요. 싸워서 쟁취해서 거기 가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입장을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되게 포인트 같아요. 예, 왜냐면 솔직히 우리가 거기를 계속 이용해야 되는데 그분하고 말다툼해서 거기 이용할 수 있겠어요? 불편하죠. 불편해요. 심적으로 불편해 거기를 이용하지 않게 돼요. 장애인들이 결정적으로 이용하는 곳은 마음이 편해서 이용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시설을 이용할 때 시설이 편해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 공간을 이용할 때 마음이 편안함 때문에 이용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보통 아까 제가 여기서 점심을 먹다 보니까
의아한 것들 되게 많이 봤어요. 어떤 식당에 다 경사로가 있어. 이 동네에. 근데 제가 보도를 이렇게 지나갈 때는 다 없어 보였어. 야, 이런 동네에 무슨 장애인이 들어갈 만한 식당이 있겠어? 생각을 했는데 진짜 식당문을 딱 여는 순간 천국이 열리는 것 같아요. 다 경사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생긴 지는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저희도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하는 과도기를 거치고 지금 이제 누릴 수 있는 이 기회가 된 거죠. 그런데 정말 그 분은 장애인들이 한두 번 와봤으니까 이해를 하시는 이제 거예요. 아시죠. 뭐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의자도 좀 치워준다는 네, 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들. 근데 장애인들은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장애인들이 어떤 한 사회의 카테고리 하나인 것 같아요. 군인, 연예인, 국회의원 이런 것처럼 하나의 그냥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길 가서 장애인 쳐다보잖아요. 왜 쳐다볼까요? 특정인이라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해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연예인 딱 쳐다보잖아요. 이상해서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특정인이니까 쳐다보는 뿐이에요. 이상히 쳐다보는 거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있긴 있어요. 그런 게 다른 거지. 그냥 그게 생각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사들도 아마 그래서 용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골드메달 리스트가 비장애인 선수들도 몇 명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일상에서 네. 보기 진짜 힘들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메달리스트로서 이제 장애인 그 역도나 육상에서 메달을 땀으로써 여러 가지 막 방송 출연이나 이런 기회들이 되게 많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때 출연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계기로 그렇게 가게 제가 됐었는지? 그 방송 출연에서 가장 크게 경험했던 거는 아무래도 아프리카 최고봉인 킬리만자로를 다녀온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예, 예. 뭐 물론 이제 뭐 칭찬합시다라든가 뭐 인간시대 뭐 이런 다큐들도 많이 찍고 했지만 네, 네. 킬리만자로 이제 KBS 3부작으로 이제 저희도 다큐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방송을 찍은 것보다 제가 그 경험을 했다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경험은 내가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경험인 것 같아요. 누구도 해볼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저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그 중에 킬리만자로 갔다 온 사람은 그건 뭐, 예, 진짜 그렇죠. 몇 명 없을 거고 네. 그 중에 또 이제 장애인분 중에 킬리만자로 갔다 온 사람은 상위 한 1%? 그렇죠. 역정이죠. 네, 진짜 이거 뭐 거의 뭐 없죠. 정말 제가 우연치 않게 가게는 됐지만 저기 제주도 아니에요 저거? 저게 이제 아프리카 킬리만자로인데 그때 당시 이제 가수 안치환 씨가 제 멘토였는데 같이 이제 아 뒤에 계신 분이 지금 네, 안치환 2인 1조로 해서 정상을 같이 올라갔어요. 좀 저기 뭐 안치환 씨 덕분에 올라갔죠 제가 진짜. 어쨌든 이제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길보다 저렇게 이제 누군가가 다리를 들어서 네. 워킹을 해야 되는데 이 장갑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많이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등산 갈 때 간식을 원래 많이 싸가는데 아프리카 갈 때는 장갑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진짜 장갑을 진짜 1시간 2시간마다 바꾼 것 같아요. 아, 그 신발하고 똑같이 장갑도 뒤꿈치가 제일 먼저 터지더라고 이게. 아 이렇게 그치. 앞꿈치는 안 터지는데 이 뒤꿈치가 터지더라고요. 아니, 특수한 장갑이에요? 아니면 아니 일반 장갑이에요. 목장갑? 네, 목장갑인데 좀 등산할 때 쓰는 고무 이렇게 박힌 장갑을 했었는데 장갑도 만만치 않지만 진짜 개수도 만만치 않았어요 진짜. 근데 저기를 그냥 출연하게 된 게 아니라 어떤 섭외가 들어와서 저희가 저 KBS 3부작 저 준비하면서 장애인분들의 사연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발을 했어요. 내가 킬리만자로에 도전해야 되는 이유, 킬리만자로를 가야 되는 이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애인으로 산다는 게 솔직히 보통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진짜 자그마한 일에 큰 신경을 써야 되는 일도 많고 뭐 컨디션 좋은 날은 뭐 웃어서 넘길 수도 있겠지만 저 또한 장애인이지만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저게 사연을 쓸 때 솔직히 많이 가슴 뭉클했어요. 진짜. 저의 삶도 솔직히 녹록하진 않았거든요. 저기 몇 년도예요? 저 2015년도 같아요. 얼마 안 됐네. 그럼 네, 결혼하셨을 때잖아요. 네, 했을 때죠. 결혼하기 전인 것 5년 전이요. 같아요. 5년 전. 결혼하기 전? 2005년도다 보다. 2005년도. 그렇죠. 그렇지. 깜짝 놀랐네. 2005년도. 제가 2015년도라고 아니, 애들이 지금 네, 맞아요. 2005년도에 제가 결혼 안 할 때 올라갔던 그럼 거예요. 저희 세계 지금 표지인 것 같은데 네. 이 신체 장애가 있으신 분도 있고 뭐 또
또 다른 장애인 그렇죠. 있으신 분들이 저희가 멘티들은 다 장애인 분이시고 음. 멘토들은 다 비장애인 분들. 같이 이제 1인 네. 1주로 돼서. 네. 그래서 어몽길 대장님을 대장을 필두로 해서 여러 연예인분들, 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뽑아서 이제 킬리만자로를 등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 올라가셨나요? 끝까지? 아니요, 다 올라가지 못했어요. 진짜 다 저는 3캠프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고소로 내려왔어요. 고소증이 3캠프 4,880m까지 올라갔다가 고소로 인력거에 실려서 내려왔어요. 고소가 뭐예요, 고소? 무산소증 같은 거, 네, 무산소증 같은 걸 고소라고 하는데 진짜 숨을 못 쉴 것 같더라고요. 머리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서 신체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와요? 카메라맨 같은 경우는 피를 토하시더라고요. 폐에 네, 어떤 폐에 피가 차서 피가 다시 역류해서 올라오는 거 이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음식물이나 물이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다 위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압력 때문에.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호흡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산소 호흡이 안 돼서 물을 계속 마셔줘야 돼요.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고산증이라고 하나요, 그거? 네, 고산증.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거는 일정 고도에 올라가서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되고 그렇죠. 고도에 올라 시간이 지나고 네. 이렇게 좀 적응하는 시간이 좀 네. 있어야 되는데 단기간에 빨리빨리 올라가다 보면 그렇죠. 일단 셀파나 거기 사는 분들이야 뭐 일상이니까 그렇죠. 그렇다 치는데 이 일반인이나 뭐 비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오는 거죠. 비장애인 분들은 또 산을 여유 있게 올라가시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다리가 없다 보니까 핸드워킹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숨이 좀 남들보다 더 힘들어요. 그다음에 고소증이 좀 일찍 올 수 있다 확률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좀 숨이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다리로 걷는 거랑 좀 많이 다르죠. 네. 팔로만 가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호흡도 많이 거칠고 체력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 예를 들어 뭐 500m 가면 좀 쉬었다 다시 또 올라가고 500m 올라가고 일반인들은 여유 있게 걸어가서 이제 고소를 적응하면서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런 적응이 좀 어려웠던 네, 적응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국내 산을 저희가 적응 훈련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어디 가보셨어요? 뭐 북한산부터 시작해서 뭐 저기 밑에 덕유산까지 안 가본 산은 없이 다 올라갔어요. 사패산도 올라가고. 이렇게 얘기를 들여다보면 어쨌든 비장애인 분들도 하기 어려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국내 산을 많이 등장하면서 응원을 많이 받았어요. 네, 산악인들이 역시 성격들이 다 좋았어요. 제가 산에 맨날 예비 산행은 올라갔었는데 연습 산행을 하면서 주위에서 정말 화이팅 응원 소리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등산 가면 또 이 뭐라 해야 되나 그 정상이나 가는 중간중간에 간식이나 막 이런 거 얻어먹는 게 네, 그냥 많이 주시더라고요. 가면은 맞아요. 옆에서 그냥 아는 척 좀 하면은 한잔 하고 가시라고 네. 또는 간식 막 사과 깎은 거 주고 막 맞습니다. 그런 게 엄청 많더라고요. 저희도 진짜 간식도 많이 준비하고 가서 이제 올라가서 다른 산악인 분들한테 정말 간식도 많이 얻어먹고 이랬는데 저기가 올라간 네, 여기 정상이요. 네. 17년도네. 15년 아니에요. 2005년도. 이거는 사진들이 좀 사진이 있어서. 네. 찾은 거 중에 네. 다른 거구나. 네, 이건 다른 팀에서 올라간 사진. 네, 이거 저희가 이제 자료화면에 희망 자료화면. 원정대가 K2도 올라갔다 오고, K2. 예, 저희가 킬리만자로도 가고 계속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지금도 이게 있나요? 프로그램이 아니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예, 기획 단계로 그때 당시 준비했던 거라. 그러시군요. 엄청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4,880이군요. 엄청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4,880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보다 높은 산이 없잖아요. 그럼요. 제가 제주도 출신인데 제주도가 1950m인데 한라산. 그렇죠. 한라산에 몇 배를 올라갔다 왔죠. 한라산도 제가 한번 올라갔다 왔죠. 한라산은 그래도 쉬워요. 계단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도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뭐 핸드워킹만 잘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킬리만자로는 정말 춥더라고요. 저기 보면 모자 제가 저렇게 추운 산은 저는 올라가면 따뜻할 줄 알았는데 점점 춥더라고요. 영하까지 떨어지나요? 네, 영하까지 떨어져. 이제 완주하고 나면 더 이상 어려운 거는 웬만한 거 다 극복하겠다는 다짐이 생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세상 살다 보니까 다 어려운 게 더 많아요. 생각보다 네. 그렇네요. 네, 살다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정말 많더라고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제가
아, 어몽길 대장님은 고산병 이런 건 없겠네. 적응이 돼 있어. 저도 왜 어몽길 대장님이 어몽길 대장님인지 예비 산행을 통해 알았어요. 제가 사패산을 한번 올라갔는데 늑골이 늘어나가지고 핸드부킹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처럼 무거운 사람도 어몽길 대장님 업고 산행을 내려오시더라고요. 와, 없고. 근데 업고 딱 업혔는데 등이 로봇 같더라고요, 진짜. 탁 나가더라고요, 진짜. 평생 계속 네, 산에 왜냐면 올라가시니까. 산이 가방이 엄청 무겁대요. 그렇죠. 네. 20kg 이상. 네. 근데 저를 업고 내려오시는데 꿈쩍 안 하시더라고요. 산악인들 저는 다시 봤어요. 제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 저도 자부했는데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었는데 산악인들의 이런 폐활량들은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자연 속에서. 네. 와, 어몽길 대장님 네. 보내려다니까 이거 네. 진짜. 예비 산행 때 제가 진짜 죽을 뻔했었는데 어머니 대장 때문에 살았어요. 진짜. 사패산이요? 네. 그러셨구나. 네. 참 킬리만자로나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쉽지 않은 산행이었을 텐데 정말 엄청난 경험이었고 지금은 또 보면은 이제 교원에서 마케팅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청소년 시절부터 지금 쭉 계속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네.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었는지 그 계기나 이런 게 있었나요? 네. 처음에는 제가 장애인 체육을 할 때는 장애인 체육 자체가 좀 어려웠어요. 어떤 게 어려웠었냐면 먹고 사는 게 많이 어려웠어요. 체육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장애인 체육인들은 직장이 꼭 있어야겠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도 현역 역도 선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직업에 대한 꿈이 굉장히 커요. 우연치 않게 이 교원 그룹의 새로운 마케팅을 소개받고 이제 제가 이걸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돈이죠, 돈. 아니 뭐 돈은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이런 사회에서는 꼭 필수 요소니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좀 궁금했던 게 보통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제 더 안정성 있는 그동안 있었던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제 계속 이제 연금이 나오시니까 어쨌든 그쪽 분야로 계속 나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보통 저는 이제 성격마다 틀리겠지만 그거를 이제 다 완전히 삶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리 기반으로 가서서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하시는 부분이 생긴 건데 그렇게 또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첫째는 교원 그룹의 비즈니스가 정말 좋았어요. 그냥 시대의 흐름을 굉장히 많이 반영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카카오톡 이용하시잖아요. 네. 근데 교원 더오름 자체가 이런 신유통 사업에 꼭 맞는 거예요. 요즘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비즈니스예요. 지금 팀장님이나 우리 최충일 사회복지 선생님도 앞으로 하실 거예요. 희망 사업자예요. 언제냐가 중요해요. 이건 다 하는 사업이에요, 누구나. 우리가 다 하는 사업인데 제가 좀 일찍 먼저 시작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고요. 누구나 다 할 거다. 그래서 내가 좀 먼저 한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제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런 교원 그룹, 이 영리만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일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겠죠. 그렇죠. 장애인이 제가 이분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주위엔 장애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인식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정원 사장님도 이런 사업 잘할 수 있네. 문정원 사장님도 정말 잘하시네. 이런 공감대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냥 여기서 돈만 버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다른 무언가가 전달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제일 와닿던 게 이제 일상에서 이렇게 만나보면서 인식 개선이 자연스럽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지금 저희 때도 그렇고 거의 이제 교육 자체가 따로 분리해가지고 하고 나와가지고서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렇죠. 서로 어색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현재는 이제 통합교육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사회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게 트렌드인데 근데 가서 이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꾸면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게 지금 되게 잘 가신 것 같네요.
결국엔 뭐 저도 운동을 은퇴하면 뭐 다른 사업을 하지 않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또 요즘엔 또 우리 인간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내가 말하지도 않아도 이분들이 장애인을 점점 알아가는 그 모습에 솔직히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또 내가 또 여기에서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더 기쁜 것도 있고 아까 아침에 우리 최충일 사회복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헬스장을 그냥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럼 그분들이 나를 봐, 회원들이. 그렇죠. 장애인도 있구나. 전동물 쭉 타서 저기 운동해도 되는구나.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뭐 장애인이 있으면 너도 헬스장 이용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굳이 장애인인데 여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뭐가 안 좋니, 뭐가 좋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워. 저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관계십이라고 생각해요.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저분하고 어떤 관계십이 쌓이기 시작하면 내가 저기에서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관계십을 통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교원 도움을 해서 자연스럽게 1인 기업가로 잘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 근데 이제 저는 궁금했던 게 아까 전에 그 영리 비영리 지금 추일쌤이 물어보셨는데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복지관에 계시다가 나가셨는데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방금 전에 추일쌤이 얘기하셨는데 예전에 그 읽은 책 중에 그 코끼리 발목에 쇠사슬 그걸 풀러놔도 그 반경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익숙해지면. 근데 지금 나가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사회복지사로 활동 안 한 지가 제가 2008년도에 사회복지사로 관뒀어요. 엄청 오래되셨구나. 네, 꽤 12년 됐네, 뭐. 네, 그리고 관뒀고. 한 곳에만 오래 계신 거예요? 아니면 좀 여러 곳을 계셨나요? 저는 그때부터 사회복지사를 안 했어요. 2018년도 8월부터까지는 8월 이후부터 사회복지사로 활동하지 않았어요. 18년도 8월? 네. 근데 제가 사회복지사로 활동은 하지 않지만 제가 움직이는 자체가 사회복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사회복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교원에서 일하는 것도 막상 그런 것이고 제가 또 교원은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쳐야 될 곳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정훈 선수의 또 다른 도전이죠. 이 교원 더오름이. 제가 교원 더오름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 교원 더오름을 하는 비즈니스 하는 곳에서 꼭 금메달을 딸 것이다. 금메달이라고 하면은 전 최고의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4억 8천. 네. 저는 여기서 최고의 사업가가 돼서 꼭 4억 8천을 버는 또 다른 금메달을 따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4억 8천이 뭐죠? 저희 교원의 맥시멈의 급여가 4억 8천이에요. 잘 안 된다고 하요. 저희는 멤버십 1인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주어지는 금액이 4억 8천이라고 표현한 건데 저는 여기서 또 다른 금메달을 따려고 도전하는 거예요, 솔직히.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실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메달 몇 개 따셨죠, 총? 금메달은 올림픽에서요? 네. 금메달은 올림픽에서 하나, 네, 그리고 아시안 게임에서 3개, 네, 이렇게. 저는 연금 맥시멈이에요. 맥시멈이 얼마예요? 제 연금은 맥시멈이 1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는 점수제라 점수가 너무 일시불로 이제 주어져요. 일단 100만 원은 메달 나오고 또 메달 따면 일시금으로. 네. 일시금 얼마 나오는 거예요? 점수에 따라 차이가 있죠. 이번에 뭐 아시안 게임 갔다 오니까 동메달이니까 동메달은 뭐 30점이면 뭐 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저는 이제 문정훈 씨의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이 된 거잖아요.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그 100만 원이라는 기본소득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도전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더 줄지 않았을까. 저는 근데 운동을 이렇게 등하시하진 않았어요. 저는 운동은 그냥 틈틈이 꾸준히 하고 계속 하면서 주말을 이용해서 내 취미 생활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요즘에 1인 기업들이 원체 많잖아요. 많죠. 뭐 유튜버 활동을 하시는 분들, 홈쇼핑을 하시는 분들, 저처럼 이렇게 멤버십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부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저는 그냥 운동을 기본으로 충실히 하고 운동 선수니까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이제 취미 활동처럼 동호회처럼 이렇게 조금씩 바꾸다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전환을 이제 갖고 가는 거지. 저는 교원 말고도 준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최충현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뭐 책 쓰는 일도 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제 목표는 뭐 재단 설립 같은 거.
아 좋네요 재단 설립. 저는 제가 이렇게 받은 모든 이런 사랑들을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 저도 장애인 역도재단이라든가 아직은 뭐 이렇게 구체적인 뭐 이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뭐 제 후배들을 위해서 서포트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곳에서 이제 후원 활동을 좀 하고 싶어요. 왜 역도재단만 만들어요? 레이싱 어쩌면. 그렇죠. 그래 이제 워낙 지금 육상 선수들 활동을 많이 하니까 저는 현재 현역으로 있으니까 아무래도 역도가 좀 더 열악한 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역도해 보니까 굉장한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이제 뭐 사회복지 활동도 하고 후원 활동도 하고 이렇게 같이 매칭해서 앞으로 할 예정이고 그렇게 기획하고 있어요. 제 삶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생각나는 건데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성공한 엘리트들이 밑에 꿈나무한테 이제 후원을 연결해주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지금 여러 가지 일들도 하시고 그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어떤 기획을 해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혼자 하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농구 선수들 전문으로 하는데 이제 자라나는 초중고등학교 농구 선수들을 프로 선수하고 연결을 시켜서 멘토 멘티를 연결해주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큰 게 아니라 양말, 네. 티셔츠 이거 맨날 써야 되는 맞아요. 것들이니까 네. 그런 것들을 후원해주면서 이제 작게나마 그 선수하고 뭐 프로에 있는 선수하고 지금 커 올라오고 있는 선수하고의 그런 꿈들을 계속 연결시켜주는 것들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 지금 제일 유명한 뭐 농구 선수 누구하고 어디 초등학교 뭐 최충이라고 연결시켜줘가지고 계속 요즘 SNS로 멀리 가지 않아도 계속 그렇게 되니까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거 보고 있다가 괜찮은데 했는데 또 비슷한 얘기를 하시네요. 장애인 쪽은 없거든요. 장애인 쪽도 이렇게 활성화는 되지 않았지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아.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에 나간 선수 중에 한 분이 우리 장애인 선수를 후원하고 있어요. 메이저리그에 나가. 네, 지금은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몇 명 안 되잖아요. 메이저리그면. 그렇죠. 메이저리그에 나간 선수 중에 한 분이 우리 장애인 유망주 선수를 한 명 후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기 안 해주시니까. 자, 추신수, 최지만, 그리고 투수 누구지? 김광현? 김광현. 그러니까 또 있나? 또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메이저리그 나갔다 들어오신 분들도 포함하시면 될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많아지네. 네. 그래도 10명 내야 되나? 네, 어쨌든 그분들이 왜냐면 굉장히 고액 연봉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네. 일부분들을 후원으로 내주시고 있어요. 와, 괜찮네요. 저도 제가 뭐 재단이라고는 표현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재단은 아니지만 저는 장애인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연결고리의 이런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신 거. 제가 플랫폼 역할만 하고 어떤 선수와 어떤 선수 연결해서 후원자가 되고 저도 껴주세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현금으로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선물로 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이런 재단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마 은퇴하면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저는 그런 쪽으로. 근데 그런 거 하려면 다 돈도 필요하잖아요. 당연히 필요. 돈이 왜 중요하냐면 아시잖아요. 저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지만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절망을 주진 않아요. 절망을 주시는. 절망에다 돈을 구할 수 있어요. 희망은 살 수 없지만 절망은 막을 수 있어요. 돈이. 그래서 나는 많은 장애인 선수들이 절망을 얻기 전에 돈으로 다 메꿔주고 싶어요. 근데 아까 우리 팀장이 딱 말씀하신 저 뜨끔했어요.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나서서 하고 싶은데 왜냐면 그걸 활성화하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저는 그런 플랫폼 뭐 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라든가 그런 걸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하나하나 처음에는 만들어서 선수들한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편한 게 뭐냐면 말씀하신 어떤 그런 플랫폼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면 지금 이 시대의 어떤 트렌드는 유튜브거든요. 아 그럼요. 지금 아까 전에 개인 방송도 관심 있다고 하셨고 어떻게 보면 저도 관심 있고 추인쌤도 관심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이거는 이제 한반복 시간 내에서 하는 거지만 네. 이제 만약 예를 들어 개인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시면 네. 저희보다 이제 더
많은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유명한 분들은.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출연을 하고 네. 그분 출연을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이니까 물론 이제 이게 KBS, MBC처럼 공중파는 아니지만 요즘은 그쪽보다 이쪽이 더 잘 나가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다시 이제 재투자를 해서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 그것도 나눠줄 수 굉장히 있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컨텐츠를 이제 그렇게 갖고 가는 거죠. 스포츠 컨텐츠나 또는 우리가 그런 선수들을 발굴해서 인터뷰를 하고 맞아요. 딱 우리 인터뷰를 보고 또 관심 있는 엘리트 선수가 나 그럼 후원하겠다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서로 네. 아니요, 저는 이 한마음 복지관 이 수다 장면이 네. 너무나도 좋은 게, 전 최춘 선생님이 제가 후배라서 저를 섭외해 준 것도 있지만, 이런 방송이 있다는 걸 제가 한번 출연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지금은 제가 여기 와 있지만 이게 분명히 엄청 뜰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출연했구나, 자부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몇 회죠? 네. 한 8회. 그러니까, 10회 되면 엄청 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제가 먼저 출연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더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나 분명히 이게 대단한 방송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아까 운동 얘기까지 마무리한 것 같고 네네. 지금 가족 얘기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가족 그렇죠. 얘기. 사실 아까 이제 그 역도 음. 육상이었나요? 그 유학 네네네. 시절 때 얘기를 하셨는데 음. 그 배우자분은 거기서 만나신 거예요. 배우자분은 제가 그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때 저희 복지관 실습생이었어요. 시스템. 네, 실습생. 시스템. 네, 실습생인데 굉장히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연애를 하신 거예요. 시스템. 아니 실습생이 어떻게 열정이 합니까? 그건 안 되고 저기 이제 실습 끝나고 이제 각자 자리에 돌아갔는데 네. 서로 이제 연락도 하고 네. 안부도 묻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관계를 발전했는데 저는 모든 일에 열정 있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열정에 솔직히 꽂혔어요. 그래서 열정에 꽂혀서 결혼하게 됐고 또 결혼해서 같이 사회복지 전공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로 더 큰 꿈을 꿔보자 생각해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뉴질랜드. 뉴질랜드로 같이 유학을 가서 그럼 일하다가 이렇게 가게 된 거네요. 네, 다 관두고 이제 갔죠. 두 분이 같이 유학을 네. 가신 거죠. 쉽지 않은 결정이네요. 결혼은 다시 또 한국에 와서. 아니요, 저는 결혼하고 바로 가버렸어요. 유학하고 있다가 결혼 때 다시 한국으로 왔다가 아니요, 결혼하고 같이 유학을 가버렸어요. 다시. 처음부터. 양가에서 굉장히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네. 불안정한 결혼 후의 삶을. 근데 저는 이제 독자다 보니까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로 더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배우러 간 거죠, 좀 멀리. 그래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해줬고 거기 가서 정말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학파 사회복지사 보기 되게 어려운데. 근데 저희는 공부를 많이 했다기보다는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장애인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저희가 무료 자문을 했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운전도 직접 했어요. 거기 어린이들 운행도 제가 직접 해줬고. 제가 뭐 영어도 잘 못하는데 운전이 잘 되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 차량 운행 봉사도 하고 프로그램 봉사도 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체육 활동 탤런트로 봉사도 하고. 이제 갖고 계신 재능들. 네, 제가 갖고 있는 재능들은 정말 다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운전부터 시작해서 체육 활동까지 제가 그 친구들 손과 발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애들이 있죠? 네, 지금 애들 많이 어리죠. 그러면은 몇 살이죠?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됐어요. 이 시국에 참 어려운 상황인데 애들이 너무 어리네요. 저희도 4학년하고 7살인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예. 아마 그래도 또 이런 컨텐츠를 제가 찍고 있다 보니까 애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학교에서도 이제 줌 수업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또 좋은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정말 오늘 가사 이거 보여주세요. 네, 춤 나왔다. 네, 꼭 보여줘야죠. 네. 아니 큰애가 딸내미인가요? 네, 큰애는 아들. 아들. 네, 둘째가 아들. 딸내미. 네. 딱 좋은데요? 그럼요. 제 아들은 헤라클레스처럼 키우고 있어요. 헤라클레스처럼 키우는. 태어날 때부터 5kg에 나와가지고
와, 이거 엄청 큰데요? 네, 지금 뭐 거의 뭐 작은 문정원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해. 5kg면은 지금 40kg가 넘어요. 와, 와. 네, 40한 3kg 정도. 이야, 와. 어마어마하네. 엄청 큰데요? 학교에서 뭐 등발장입니다. 와, 진짜 중요하네. 와. 장난 아닌데. 와. 우리 아들 인제 32kg인데. 딸내미는 그냥 아주 날씬하고 20kg대. 그게 좋은 거 정상이지. 네, 그럼 와. 앞으로 뭐 운동을 한번 시켜볼까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이렇게 좀 불편하거나 기억에 남았던 힘들었던 점은? 불편한 건 말도 많죠. 장애인 뭐 비장애인 분들 자녀 키우기가 굉장히 힘든데 장애인이 특히 휠체어 장애인이 자녀들 키우는 건 되게 어려워요. 아, 네. 특히 어렸을 때. 네, 그렇죠. 그쵸.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롯데리아 갔을 때인 것 같아요. 어떤? 화장실을 애가 이제 기저귀를 뗐어. 화장실을 가야 돼. 근데 롯데리아는 화장실이 2층에 있어. 네. 애가 혼자 사람이 없고. 대신 가족 사람이 없고. 기저귀 안 뗐을 때 그냥 기저귀에 싸면 되는데 기저귀를 띄니까 그게 문제더라고. 그게 제일 문제더라고. 첫째는 야 괜찮아겠죠. 그렇죠. 네, 그쵸. 첫째는 남자니까 또 그냥 되는데 그렇죠. 여자니까 좀 힘든 때가 있어. 그거 그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당시 어떻게 하셨어요? 뭐 다른 데 데리고 가야 쌌죠. 못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못 가면 피해야지. 다 아는 거는. 여기 손님들한테 혹시 뭐 이렇게 절대요. 애가 따라가나. 안 가죠. 안 가지. 요즘에는 뭐 비대면인데 자꾸 다른 분들하고 대면시켜서 화장실에 가기는 힘들어요. 그런 건 힘들고 그걸 어려움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저는 에피소드긴 한데 뭐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좀 웃기는 어려움이죠. 단 데 가면 되는데 굳이 거기를 이용하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 저는 이제 조카한테 좀 약간 비슷한 경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명절 때 차가 엄청 막히는데 딱 이제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은 어른들은 참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근데 이제 막혔다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애가 쉬가 마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뚫렸을 때 달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매형이랑 누나랑 저 얹혀 살 때 이제 같이 붙여서 가는데 누나가 그 페트병 있잖아요. 물 250ml인가? 그거를 주면 야 빨리 마셔. 마시고 정빈아 요만큼만 싸야 돼. 딱 쌌는데 애가 너무 많이 차면 그 250ml가 아니라 그 바나나 우유 정도 사이즈구나. 그러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딱 꼽았었는데 뜨뜻하게 쭉 올라오는데 야 그만 하는데 그만이 되나요 이게? 맞아요. 그런 경험 막 그래서 막 시트에 다 젖고 막 어떻게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피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이 솔직히 살면서 애로는 많은데 저희 또 다른 거에 또 특별한 탤런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그런 걸로 다 대체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건 우리 또 생각해낸다. 그런 탤런트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 또 커버하면 또 삶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아빠로서의 어려움들은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그런 거 누구나 다 있는 있죠. 것이고. 맞아요. 들어보니까 이제 자녀분들도 어쨌든 아빠 이제 자녀가 성장할수록 아빠에 대한 어떤 휠체어라든지 장애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변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어때요? 우리 애들은 뭐 아빠랑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게 힘이 세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든든한. 그런 무식한 거 말고. 우리 애들은 좀 저를 좀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능력 있게. 백그라운드가 우리 아빠는 다 할 수 있어. 다재다능한.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해줘가지고 제가 애들 때문에 학교를 좀 많이 가요 일부러. 학교도 많이 가고 또 뭐 같이 캠핑도 많이 가는 편이고 여행도 많이 가는 편이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빠가 휠체어 타서 뭐 안 돼 이런 것보다는 야 아빠는 할 수 있지. 그걸 못 하겠어? 저는 좀 이렇게 적극적인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크게 그런 걸 생각하죠. 엊그제 어제구나. 최충희 선생님 아들내미 결혼일이다. 생일이어가지고 이제 친구들 모여가지고 생일잔치를 했대요. 했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오신 부모님들이 충희쌤 이렇게 움직이고 놀아주는 거 보고서 되게 감동이면서 놀랬대요. 왜냐면 거기가 이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데 바닥에서 애들이랑 같이 놀아주고 막 이런 거 보고 그러면서 인식 개선 교육을 의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학교에 이렇게 가서 애들을 위해서 어떤 강의 활동이나 이런 거 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그 초등학교에서 인식 개선 강의를 많이 했어요. 예. 고학년, 저학년 나눠서 많이 했고요. 저는 뭐 제가 직접 보여주는 것도 좋긴 한데 예. 강의는 뭐 제가 직접 하고 저는 항상 인식 개선 강의할 때 이렇게 나눠요. 1부하고 2부로. 음. 1부는 이렇게 매스컴적인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이고 2부는 보여주는 거. 예. 예를 들어 뭐 간단하게 휠체어 체험이라든가 예. 아니면 특별한 분을 모셔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휠체어 댄스 스포츠 같은 거. 예. 장애인의 이런 멋있는 면을 보여주는 것들. 음. 장애인도 할 수 있구나. 생각지도 못한 것들. 휠체어로 어떻게 춤을 춰? 음. 그래서 제가 처음 앞에 가서 놀라죠. 이제 처음에 놀래죠. 제가 2부 순서는 여러분들 정말 돈 주고도 못 볼 뭐 공연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휠체어 댄스 선수를 한번 모시고 왔는데요. 예. 제가 막 그렇게 어설픈 춤을 보여주죠. 애들이 막 에이 하죠. 그러면 뭐 이제 그때 진짜 프로페셔널 선수를 딱 등장시키는 예. 기가 막혀요. 그러면 애들이 휠체어에 호감을 너무 많이 가죠. 예. 그래서 자기도 타보겠다고. 그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더 이제 예. 친숙해지게. 예.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이렇게 어린이집에서는 기차놀이도 많이 했어요. 기차 잡고. 네, 휠체어 뒤에 잡고 음. 기차놀이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호감을 갈 수 있는 멘트들을 먼저 뿌려요 학교에. 예. 오늘 장애인 선수 중에 이러이러 유명한 선수가 와. 음. 찾아봐. 담임선생님 바뀌어요. 제가 이제 질문지를 줘가지고. 예. 그럼 애들이 다 질문 하나씩 찾아와요. 미리 그걸 어. 따서. 그러면 게시판에 내 얼굴이 막 붙어있어. 음. 호감을 갖게 하는 거야. 나를 찾아봐 막. 예. 그것도 이제 찾았을 때 나오는 사람 얘기인 거지. 네, 그런 것들은 애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이 되고 또 내가 서로 간에 거부감이 없어져. 그러면 좀 애들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거리감을 두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식 개선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내일모레 아마 초대받아서 지금 아들내미 앞에서 첫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좀 조언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요즘에 장애인 스포츠계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금메달보다 인권을 따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요즘에 학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인성교육이에요. 인성교육. 선생님을 선생님처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부모를 부모로서 바라보지 못하는 사회. 너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이러한 혼자인 삶. 요새 이웃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네. 나만 은 맞아요. 그런 인성이 중요한 거예요. 가서 인성을 딱 보여주세요. 예. 제가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건 농담 삼아 진담 삼아 하는 얘기 중에 전 진담이 더 많이 있는데 요즘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어? 예. 감옥에 가 있어. 그런데 요즘에 인성이 돼 있는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 다 청와대가 있어. 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농담 삼아. 머리 좋은 게 다가 아니라 예. 인성이 좋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야, 아, 멋있는 말씀. 굉장히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종가 있어. 구치소. 되게 이게 비껴치기를 했는데 음. 이게 정치적 성향을 할 수 있는. 근데 머리 좋으신 분들이 아니라 인성이 좋은 분들은 정말 그 나름 적소적소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이유, 내가 아빠가 장인으로서 이 사회를 잘 살아가는 이유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잘 살아가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학교에는 어머니들이 키운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인성이 좋은 애들은 진짜 뭐가 돼도 돼요. 맞습니다. 근데 인성이 없는 애들은 머리는 좋아. 다 감옥 가 있어. 추리생 감옥까지 갑시다. 네. 제가 강의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영어 딱 한 문장을 보내요. 디프런트라는 단어를 딱. 디프런트. 디퍼런. 발음이 좀 세죠. 디프런트. 네. 디프런트. 이런 걸 많이 써요. 다른. 음. 여러분 자유 한번 봐보세요. 저하고 다르잖아요. 뭐야? 다른. 네. 다른. 다르잖아. 예, 예. 다르죠.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야 이걸 할 수 있어. 오늘 이 강의를. 왼쪽에 있는 사람도 다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다양성에 대한 어떤 인정이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이 굴러가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너가 나보다 못하니 네가 나보다 잘하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름을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우리가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장애한테 제일 먼저 하는 단어가 그거예요. 다 나같지가 않아요. 운동선수들 요즘에 체육계 안에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예, 예. 엊그제
이천 장애인 훈련원 갔다 왔거든요. 어. 2층에 그 체육인 그 인권센터가 있잖아요. 지영입니다. 있죠. 근데 뭐 똑같아요. 저희 복지관에도 이제 권리심리센터가 같이 있잖아요. 맞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가 됐어요. 아까 전 금메달보다 인권을 따자 말씀하셨고 뭔가 어떤 사회의 변화들이 분명히 물밀듯이 밀려와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트렌드, 소비 트렌드도 변하고 있고 뭔가 변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변화의 시기에 장애인 그러면서 운동 선수로서 그리고 지금 어떤 사업가로서 지금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확신, 자신감에 찬 어떤 메시지를 하나 던져주고 끝내는 걸로 하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렌드는 분명히 변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하고 싶어요. 해요. 자기 위치에서. 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근데 아까 우리가 자기 위치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가 있을지언정 좌절을 맛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을 못하는 게 바로 조급함이거든요. 우리 성과가 없다 보니까 안 되네, 이 사업. 저것도 안 되네. 금메달 못 따네. 교육을 했는데 변화가 없네. 이런 조급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걸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지속성. 할 때, 네. 내가 성과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수다장이도 8회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 근데 여기서 좌절을 맛보는 게 중요한 게 안 되네.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좌절을 맛보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네. 운동선수들이 4년이란 기간 동안 운동하는 목표가 있어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작은 거 하나 이루고 작은 거 하나 이루고 작은 거 하나 이뤄서 금메달을 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4년이란 생활을 지속적으로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실패도 맛보면서 뭔가 다른 것도 맛보면서. 근데 요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가 있으면 그냥 좌절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급함만 느끼고. 근데 특히 장애인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아까도 내 장애 때문에 안 되나 싶다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장애 때문에. 그럼 장애 때문에 되는 사람은 장애인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좌절 그리고 그런 조급함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꾸준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야만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8회가 아니라 10회 되면 10회가 되면 아마 수다 장애인이 최고의 유튜버가 되지 않겠나. 좋은 말씀.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아이고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는데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앞으로 본인 개인의 계획 있잖아요. 네. 어떻게 지내실 거라고. 저는 앞으로도 역도 선수로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할 예정이고요. 뭐 내년에 도쿄 올림픽도 준비하고. 도쿄 올림픽. 내년에 하는. 네, 내년 도쿄 올림픽도 준비하고 또 제가 이루고 하지 않은 꿈들. 교원도 비즈니스 사업에서도 꼭 금메달 딸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마지막에 꿈인 우리 후배들을 위한 뭔가 후배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서 나누고 싶어요. 아직은 어떤 형태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준비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우리 사회하고 함께 발맞춰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도쿄에서 메달 따게 되면 꼭 저희 호명해 주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네. 뭐 이렇게 이원생 중계 핸드폰으로 네. 가능하거든요. 네. 뭐 꼭. 저도 그 메인 시청자라고 하나요? 네. 앞으로 수다장의 메인 시청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긴 시간 동안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생각해주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저희도 이거 끝까지 많은 분들 모셔서 재밌는 얘기, 진솔한 얘기들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고요. 초이쌤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저는 1시간 동안 되게 굉장히 많은 삶의 경험들 저한테 하는 얘기처럼 되게 저에게도 많은 또 어떻게 보면 선배로서의 또 조언처럼 아낌없이 또 이렇게 애정 갖고 말씀을 해주셔서 뼛속 깊이 잘 기억하고 또
한 시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게 아빠로서 또 이제 선수로서 또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들에 있어서 앞으로 계획들을 들었는데 이것들이 듣는 사람들이 더 많이 더 힘을 받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짧은 한 시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오늘 8회 8번째 수사장의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저는 오히려 저희 강조